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학습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시즌2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간 행정학 시즌2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다는 것은 벌써 1월이 이제 거의 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2021년도가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정말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추워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뭐 이런 데에 좀 어, 정신이 좀 팔려서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보니까 다음 주면은 벌써 입춘이 옵니다. 이제 겨울 다 간 거예요. 예, 이제 개나리 피는 봄이 이제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이제 우리가 결전해야 될 그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심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조직 이론에 해당이 되는 그 여러 심화 이론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본 설명을 할 때에 제대로 보지 못했었던, 다루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 세부적인 이론들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이론들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뭐 집중적인 구체적인 어떤 해설이나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들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좀 보완을 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지금 시간에도 조직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 1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서서히 내용 살펴보도록 하시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페로우의 조직 기술 중 비일상 기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페로우의 조직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본 시간에 간략하게 좀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로우는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을 축으로 해서 조직 기술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 있죠. 장인 기술과 비일상 기술, 그리고 일상 기술, 그리고 공학 기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일상 기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서서히 살펴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이제 내용들을 좀 보시죠. 자, 1번에는 기계적 구조에 적합한 기술이다. 그랬는데 기계적 구조에 적합한 기술은 아니죠. 비일상 기술은 유기적 구조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기계적 구조에 적합한 기술은 일상 기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은 해당이 안 되겠고요. 다음 2번. 공식화 및 집권화 정도가 높다. 그런데 공식화나 집권화 정도는 비일상 기술의 경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권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공식화나 집권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공식화 및 집권화 정도가 높은 것도 역시 일상 기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3번 통솔 범위가 넓다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일상 기술은 집권화 정도가 낮고 분권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솔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예, 통솔 범위가 넓은 것 역시도 일상 기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일상 기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4번이 이제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자, 4번 대면 회의를 통한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그랬습니다. 이 대면 회의를 통한 수평적 의사소통 이것이 비일상 기술에서 주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상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이제 수직적 의사소통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 비일상 기술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되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1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홉스테드의 문화 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직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를 설명하는 데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 조직 문화 이론이 바로 이 홉스테드가 주장한 문화 유형론이에요. 이 홉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유형의 이 문화 유형을 제시해 놓고 있죠. 그래서 권력거리가 강한지 약한지, 다음에 개인주의와 집산주의의 경향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다음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가 강한지 약한지, 남성성이 강한지 여성성이 강한지, 또 마지막으로 장기적 경향이 있는지 단기적 성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왜 우리 MBTI 검사하듯이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요걸 이제 바탕으로 문화를 구분하고 있다, 조직 문화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화 유형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어요. 자, 1번부터 보죠. 권력거리가 강한 문화는 집권화와 권위주의 요소가 강하다 그랬습니다. 권력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권력의 배분, 권력이 미치는 영향이 모두에게 되게 이렇게 좀 고르게 미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권위주의나 집권화가 좀 강한 상황에서는 권력거리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집권화나 권위주의 요소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권력거리가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권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삶의 질보다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부를 추구한다. 그런데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에 있어서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이제 좀 외향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의 문제들을 상당히 좀 강조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지위에 올랐는지, 내가 얼마만큼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데에 굉장히 중심을 두는 반면에 여성성이 강한 문화는요, 가성비를 굉장히 좀 중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중시한다는 거는 이제 들인 비용만큼의 혜택을 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제 여성성이 좀 강한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2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집산주의 문화는 가족을 개념으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죠. 집산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좀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개인 스스로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편리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집산주의는 그와 반대로 공동체를 좀 중시하는 그러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동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동양의 문화가 사실 이 좀 집산주의 문화의 경향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그 서구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4번입니다.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약한 문화는 불안이나 반대 또는 대립을 기피하고 안정과 합의를 선호한다 그랬는데, 불안한 상태나 대립 상태를 좀 싫어하고 안정과 합의를 선호하는 상황은 이제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약한 문화는 그러니까 강한 문화가
이 불안이나 반대, 대립을 기피하고 안정과 합의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약한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견 대립이라든지 또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조금 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세들을 좀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의 이야기는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문화의 특징이지 약한 문화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홉스테드의 문화 유형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뭐 그냥 막 달달달달 외워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근거 이론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더글라스의 신문화 이론에서 사회 역할은 강하지만 집단성은 약한 문화 유형은 그랬습니다. 이 더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내의 어떤 집단성, 다시 말해서 응집성이 강하냐 약하냐, 또 사회의 어떤 역할, 규칙성이 또 강하냐 약하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 형태의 문화를 이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역할이나 집단성이 모두 약한 문화는 이제 개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사회 역할은 약하지만 집단성이 강한, 그러니까 응집성이 강한 그러한 문화는 이제 평등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사회 역할은 강하지만 집단성이 약한, 그러니까 규칙성은 강하지만 응집성이 약한 이런 문화는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번에는 전체주의가 정답이 되겠고, 다음 이제 집단성과 사회 역할과 집단성이 모두 강한 문화는 계층주의 문화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죠. 각각의 이 분류했던 기준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 문화를 구분했느냐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각각의 그 구분 기준에 따라서 문화가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상황론에 따른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상황론이라고 리더십 이론에 있어서 리더십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이제 상황론이 있죠. 이 상황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공한 리더, 유능한 리더, 이런 것들은 그 리더에게 주어진 상황이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피들러, 하우스, 허쉬안, 블랜차드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 상황론에 입각한, 상황론에 따른 리더십 이론들을 이제 전개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걸 골라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죠. 피들러는 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 인간관계 지향 리더가 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피들러는 그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과업 지향 리더가 등장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인간관계 지향 리더는 이 리더에게 상황이 뭐 그렇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좀 다소 만만한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못할 것도 없어, 뭐 이런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일 때 인간관계 지향 리더가 등장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1번이 일단은 우선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자, 다음 2번. 하우스는 리더의 행동 유형을 결정하는 환경 변수와 환경과 리더의 행동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공하는 개인적 특성 변수를 상황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리더의 행동 유형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또 그 환경을 리더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들은 그 리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리더의 행동 유형을 결정하는 환경 변수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특성 변수를 상황 변수로 설정하게 됩니다.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3번.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직무상 심리적 성숙도에 따라 지도자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쉬와 블렌차드가 이 리더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부하의 직무상 심리적 성숙도다. 그러니까 좀 성숙도가 낮은, 직무상 심리적 성숙도가 낮은 부하의 경우에는 좀 일일이 다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중간 정도의 성숙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좀 약간 믿고 좀 재량도 좀 부여하는 그러한 방편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직무상 심리적 성숙도가 높은 부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하들에게 좀 대폭적으로 권한을 좀 위임해서 알아서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리더의 행태를 보인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제 허쉬와 블렌차드의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4번입니다. 대개 상황에 따른 리더십 유형은 과업지향 리더십과 인간관계 지향 리더십으로 분류하였다. 아까 피들러도 그렇게 봤었고, 다음에 이 허쉬와 블렌차드도 그렇게 봤었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 리더의 유형을 과업지향과 인간관계 지향으로 본다. 이 점을 생각하면은 이제 대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리더십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상황론에 따른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못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리더십은 과업지향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과업지향 리더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인간관계 지향은 어느 때? 리더에게 상황이 조금 만만할 때. 만만할 때는 이제 인간관계 지향 리더십이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감수성 훈련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감수성 훈련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인위적 환경 속에서 이제 10여 명 정도의 낯선 사람들의 비정형적 접촉을 통해서 어떤 대인적인 지각이나 수용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감수성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촉 방식도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접촉을 하면서 대인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대인적인 지각, 인식 상태,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른 인식의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감수성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인위적 상황에서 진행된다. 그런데 맞는 얘기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감수성 훈련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인위적 환경에서 진행이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익숙한 사람들이 정형적 접촉을 통해 대인적 지각과 수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감수성 훈련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들 간의 비정형적 접촉을 통해서 대인적 지각과 수용 능력을 제고하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과 정형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 우연한 상황으로 우연성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딱딱 이렇게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그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부딪히면 아야 뭐 이렇게 그냥 그게 뭐 고의가 아닌지 뻔히 알고 뭐 그렇게
제가 실수한 거네. 그래도 아프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겠지만, 낯선 사람들, 서로 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또 안면 뭐 트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붙이면, 왜 그래요? 뭐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좀 날카로운 반응들을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어떤 상황들의 인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낯선 사람들끼리 음, 좀 모여야 되고, 그리고 접촉 방식도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정형적인 접촉, 그러니까 접촉 방식의 범위도 상당히 좀 넓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2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3번. 경험과 감성을 중시하여 집단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한다. 네, 이게 이제 감수성 훈련의 하나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4번. 정서적인 접촉과 토의 과정을 통해 집단 내에서 얻어지는 여러 이해를 통한 인간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 역시도 이제 감수성 훈련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 아닌 것, 이거는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뭐 수업하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성폭력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그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제 인지하기 위해서 좀 사용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훈련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그 내용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것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컨텐츠를 우리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6번입니다. 스와트 분석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스와트 분석은 그 스와트라고 하는 말 자체처럼 조직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의 그 환경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에 대한 조직 환경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한 그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분석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 강점과 약점, SW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내부 환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OT,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외부 환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매트릭스화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전략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이 스와트 분석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1번입니다. 조직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그러니까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전부 다 살펴본다라고 하는 점이 이 스와트 분석이 지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조직의 강점과 약점은 조직의 내부 환경에 해당한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죠?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조직의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은
조직의 외부 환경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1, 2, 3번이 지금 전부 다 맞는 이야기면 4번이 틀린 내용 같은데 4번은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조직의 강점과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조직의 약점과 위협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의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 이 네 가지의 내용을 매트릭스화해서 강점과 기회 요인, 강점과 위협 요인, 약점과 기회 요인, 약점과 위협 요인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이 스와트 분석에 따른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점과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이제 공격적 전략, SO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강점을 바탕으로 이제 위협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다양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해 가지고 기회를 살리고자 하는 이 같은 전략을 이제 방향 전환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회 요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약점을 조금 보충하려는 이러한 전략을 이제 방향 전환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약점과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돌파구가 없으니까 이제 가드 열심히 올려야 되는 그러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방어적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점을 좀 최소화하면서 위협이나 이런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극복한다라기보다는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어적 전략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강점이나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약점이나 위협 요인을 극복한다, 이런 내용들은 스와트 분석에 대한 설명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조직 발전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조직 발전의 뭐 장점이나 그 다음에 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교재 내용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자, 조직의 구조적 기술적 측면을 간과한다 그랬는데, 이 조직 발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행태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바꾸어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조직 구조의 문제라든지 조직 기술의 문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기술적 측면을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문화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조직 내부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문화적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도 있다. 교재에서 우리 정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3번째, 기존 권력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뭔가 그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저항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항 때문에 힘들다, 발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힘들다라고 어떤 고충 처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담자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천사표처럼 얘기하죠. 그냥 네가 참아,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권력 체계를 좀 옹호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존 권력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조직 문화가 권위적이거나 위계적 조직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 권위적이거나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보는 조직 발전의 내용이 아니라 목표관리제, MBO가 가진 한계점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주적인 상태에서, 이 민주적인 문화에서 서로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 전체가 전사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체계가 이제 목표 관리제인데, 권위적이거나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 의미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직 발전의 한계가 아니라 목표 관리제 MBO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목표 관리제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목표 관리제, 아까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죠. 앞에서는 이제 한계에 대한 내용들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목표 관리제 전체에 대한 어떤 설명,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권위적이거나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1번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음 2번,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적 접근이다 그랬는데, 이 목표 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상향적인 접근이 되겠죠. 아래의 하급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다음 3번, 고객의 요구에서 만족도까지 전 과정을 측정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총체적 품질 관리, 우리가 TQM이라고 얘기하는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어떤 품질,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내용이다, 데밍이 제시한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의 양보다 품질을 중시한다. 이 역시도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 관리제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는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관리제가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죠. 8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또 이제 앞에 문제에서 이제 건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죠.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제공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관리 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이 되는 서비스의 양보다 그 품질, 얼마만큼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를 서비스 하더라도 얼마나 제대로 서비스했느냐, 요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시면 사전적 예방적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사전적 예방적 품질 관리, 어떻게 하면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품질이 낮아졌을 때, 품질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이러한 사후 약방문적인 측면이 아니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번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전체 구성원의 참여와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통합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품질을 위해서 하여튼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 품질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말단 직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위에서 해야 될 일, 밑에서 해야 될 일, 이렇게 뭐 가리고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우아래 상관없이 가능한 쪽에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추구합니다. 다음 3번,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인 환류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품질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환류하고 평가하고 환류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반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1, 2, 3번이 전부 다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4번이 틀린 건데,
자,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의 최적화된 관리 기법이다 그랬는데, 이 총체적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업의 서비스, 기업에서 생산하는 어떤 상품의 품질 관리를 지금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재의 특성, 우리가 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총체적 품질 관리의 한계점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의 최적화된 관리 기법이라고 하는 이 4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체적 품질 관리도 그렇고 앞에서 봤었던 목표 관리제 MBO도 그렇고 그 의미나 특징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다음 중 균형 성과표의 핵심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BSC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균형 성과표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얼마만큼 분야별로 점수를 높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그 지표, 각 지표들의 성과에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한쪽은 90점, 한쪽은 10점 이렇게 맞아가지고 100점을 맞는 것보다 총점 100이 되는 것보다 한쪽이 60, 한쪽이 40 이렇게 해서 100점을 맞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조직의 어떤 건전성이나 건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더 좋다라고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이 균형 성과 관리, 균형 성과표 BSC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균형 성과표의 핵심 지표는 우선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객 관점, 다음에 재정 관점,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 기존의 이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재무적 측면에만 너무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BSC는 재무적인 내용들도 보면서 비재무적 측면들도 고루 살피고,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과 비재무적인 측면, 또 각각의 분야별로 얼마만큼 균형이 맞춰져 있느냐 하는 그 성과의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높으냐, 점수가 높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보다 그 각각의 점수가 얼마만큼 분야별로 균형이 맞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지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건전한 조직의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이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BSC를 적용을 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이제 적용을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밸런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균형 성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과를 이야기할 때 이 점수가 얼마만큼 높으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서 보는 그런 관성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는 균형 성과표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균형 성과표의 의도는 각각 지표의 지표 점수의 균형 유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문제가 좀 쉽게 나왔죠. 핵심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핵심 지표 4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적 관점, 그 다음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서 3번에 보면은 내부 전략 관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 내부 전략 관점이 이제 내부 프로세스 관점으로 바뀌어야지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10문제 같이 살펴봤어요. 지난주부터 조직 이론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조직 이론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기본 내용 설명할 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심화 내용에서도 좀 다루어야 될 내용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어떤 행정이론이나 정책이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보다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가 조직이론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법령에 대한 내용들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은 이게 지역 그렇게 막 문제로 딱 이렇게 메인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정부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한 번쯤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의식이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출제위원께서 나오신다면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이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행정학 시즌2 네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뭐 마지막 추위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 내내 좀 더 추운 날씨들 이어질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마스크 착용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것 써봤다 저것 써봤다 뭐 노력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는 이 그 마이크 수음 때문에 마이크의 소리가 조금 많이 울린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덴탈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쉽습니다. 뭐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좀 말을 조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도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서 좀 괴로운 나날들이지만 참고 견뎌 보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코로나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견뎌주시고 저도 많이 참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좀 활기찬 그런 뉴스들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들도 되게 우울한 뉴스들도 되게 많은데 좀 밝은 이야기들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이제 입춘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5번째 주간 행정학을 만날 때는 이제 입춘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봄이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4월 17일의 그날까지 우선 최선을 다하기로 하시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